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다. 특히 종로 뒷골목은 더했다.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날 한 남자가 골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넉마를 걸친 모습. 턱수염은 길게 자라 얼굴 반쪽을 덮었고 맨손은 동상으로 붉게 얼어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희미한 입김마저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이 남자의 이름은 강태우. 불과 7년 전만 해도 그는 연매출 백억의 IT 기업 대표였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시간을 되돌려보자. 2013년 20살의 강태우는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은 혼자의 힘으로 다녀야 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했지만 생활비는 알바로 채워야 했다. 편의점, 카페, 학원 조교까지. 한 학기에 3가지 알바를 뛰면서도 그는 늘 웃었다. 사람들은 그의 밝은 에너지에 이끌렸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했다. 혼자가 되어버린 자신처럼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첫 월급날 편의점 앞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8살 소녀의 이야기였다.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태우는 주머니를 열었다. 처음 받은 월급 65만 원 중 1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라면 몇 개월치였다. 이후 그는 매달 수입의 10%를 누군가를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다. 아픈 아이들, 독거노인, 유기동물 보호소. 그의 도움은 작았지만 꾸준했다. 그리고 어떤 곳에도 자신의 이름은 남기지 않았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 승진도 빨랐다. 그러나 그는 3년 만에 회사를 나와 창업의 길을 택했다. IT 솔루션 개발 회사였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었다. 창업 초기는 힘들었다. 사무실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반지하 공간에서 밤샘 작업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매달 수입의 10%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가장 어려울 때도 그 약속만큼은 지켰다. 회사가 성장하며 직원이 늘어났고 태우는 대표로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30대 초반 그의 회사는 연매출 백억을 달성했다. 언론에서는 그를 IT 업계의 샛별이라 불렀다. 성공한 청년 사업가의 표본이었다. 성공은 사랑도 가져왔다. 같은 업계에서 만난 한지민은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반해 연인이 되었고 1년 후 결혼식을 올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커플이었다. 그는 30대 중반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루지 못할 것들을 성취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태우의 회사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계약을 취소했고 신규 프로젝트는 전부 연기되었다. 그러나 그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자신의 월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까지 회사를 지키려 했다. 그 무렵 대학 선배이자 회사 부사장인 정민호의 제안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게 되었다. 민호는 해외 암호화폐 관련 투자가 유망하다며 태우를 설득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태우는 운영자금 일부를 투자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시점에서 태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계좌 이체 내역이 투자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의심이 커진 그는 민호를 추궁했지만 해명은 늘 애매모호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회사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던 그 순간 화면에는 민호와 지민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다. 믿을 수 없는 배신감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장 신뢰했던 동료와 사랑하는 아내. 두 사람의 배신이 한 번에 찾아왔다. 다음 날 그는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사실 확인을 하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를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 회사 자금 횡령 혐의였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은 모두 태우의 개인 명의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급격히 무너졌다. 경찰 조사, 구속영장, 재판. 모든 과정에서 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그를 용의자로 만들었다. 언론은 그를 IT 업계의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지민은 이혼을 요구했고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다. 변호사는 태우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2년형을 선고했다. 그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교도소 생활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밤을 지새웠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교도소에서 만난 노인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공평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태우는 그 말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출소했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은행 계좌는 텅 비어 있었다. 물론 지민과 민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두 사람은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작은 고시원을 전전했다. 일자리를 찾아 이력서를 수십 장 돌렸지만 전과자라는 낙인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다. 건설 현장, 이삿짐 센터, 전단지 배포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버텼다. 일주일에 며칠은 일을 하고 나머지는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니며 끼니를 해결했다. 한때 IT 업계의 샛별이었던 그는 이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용직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기다리다 태우는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영양 부족이 원인이라며 입원을 권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다. 최소한의 응급치료만 받고 그는 병원을 나왔다. 건강마저 잃어버린 태우는 더 이상 육체 노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고시원비도 내지 못하게 되자 그는 결국 길거리로 나왔다. 서울역, 을지로, 청계천.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을 전전하며 그는 생존을 위한 기술을 배웠다. 폐지와 빈 병을 모으고 무료급식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가 오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그는 빠르게 적응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끊임없이 물었다. 어쩌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누군가 그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을까?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자 노숙자들의 생존은 더 힘들어졌다. 사람들은 따뜻한 지하철역이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몰려들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그들을 매정하게 쫓아냈다. 태우는 종로의 한 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바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날은 유독 추웠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한파에 서울 전체가 얼어붙은 듯했다. 태우는 주워온 박스 몇 장으로 몸을 감쌌지만 소용없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발은 오래전부터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이상하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들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이 삶을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질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흔들림에 그는 간신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검정색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지만 들려왔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내게 다가온 걸까? 이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태우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공간에 누워 있었다. 병원은 아니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노란 패딩을 입었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우에게 말했다.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다면 동사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태우는 말을 잊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관심받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저는 당신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태우는 의아했다. 자신을 찾았다고. 왜?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를 찾다니. 무슨 말입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12년 전 제가 8살이었을 때 당신이 저를 살렸어요. 태우의 눈이 커졌다. 12년 전, 8살.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소아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그 소녀. 설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네, 맞아요. 제가 그 아이입니다. 당신의 익명 후원으로 저는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죠. 태우는 말을 잊지 못했다. 자신이 처음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다. 이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서연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이 저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익명의 후원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었죠? 난 익명으로 후원했는데.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은행 기록, 병원 자료, 그리고 몇 년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당신은 이미 사회에서 사라진 상태였죠.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다.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어. 서연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제 영웅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예요. 그 말에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오랫동안 울지 않았다.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우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꼈다.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서연의 집에서 태우는 며칠간 휴식을 취했다. 그의 몸은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으로 심각한 상태였다. 서연은 개인 의사를 불러 태우를 돌봤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영양가 있는 식사, 깨끗한 옷,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공간. 처음 이틀간 태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를 강요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노숙 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3일째 되는 날, 태우는 처음으로 서연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AI 의료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메디봇이라는 회사예요. 들어보셨나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 서연은 태우에게 자신의 회사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봇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들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였다. 특히 소아암 진단과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다. 제가 소아암을 이겨낸 후 의대에 진학하려 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한 명의 의사보다 수천 명의 의사들이 더 나은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태우는 서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포드에서 의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구글 헬스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메디봇을 창업했다. 지금은 직원 20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고 일본과 미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었다. 그 모든 성공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다. 그가 단 한 번의 작은 후원으로 도왔던 소녀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뤘다니.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나를 찾았나요? 당신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깊은 감정이 서렸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당신이에요. 제가 소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가족은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는 저를 돌보느라 일을 그만두셨죠. 치료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났고 그때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에는 1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꾸준히 도움이 이어졌죠.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그 돈이 있었기에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죠. 그 후로 제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것, 그리고 제 생명의 은인을 찾는 것.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익명의 후원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은행 기록을 조사하고 병원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몇 년이 걸렸지만 결국 단서를 찾았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당신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출소 후에 당신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미 사회에서 사라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자신이 완전히 잊고 있었던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음 날 서연은 태우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태우는 망설였다. 그는 이미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다. 2년간의 감옥 생활과 그 이후의 노숙자 생활은 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고 나는 뒤처졌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IT 솔루션 회사는 업계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유명했어요. 그 기술력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어요.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태우는 침묵했다. 그는 아직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우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날이 밝자 태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날로 태우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영양사가 관리하는 식단,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가벼운 운동, 그리고 심리 상담사와의 정기적인 만남까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태우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서연의 끊임없는 지지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태우는 서연의 회사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강남에 위치한 메디복 본사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이었다. 태우는 긴장했지만 서연이 곁에 있어 안심이 되었다. 서연은 그를 회사 곳곳을 안내했다. 개발팀, 마케팅팀, 의료 자문팀까지. 모든 직원들은 열정적이었고 회사의 미션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태우는 자신이 한때 이런 회사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태우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본격적인 제안을 했다. 우리 회사에 기술 자문으로 합류해 주셨으면 해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태우는 망설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난 이미 5년이나 IT 업계에서 떨어져 있었어. 모든 것이 변했을 텐데. 서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배우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태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그는 이를 놓칠 수 없었다. 해보겠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다음 날부터 태우는 본격적인 IT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다시 배웠다. 그가 알고 있던 기술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학습 능력은 여전히 뛰어났다. 그는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흡수했다. 2달 후,
태우는 메디봇의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아암 조기 진단 시스템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애착을 느꼈다. 서연처럼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태우와 서연은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종종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코드를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중 태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죠?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요. 태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서연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당신을 알아가면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의 강인함, 끈기, 그리고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저를 이끌어요. 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다. 배신당한 후로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진실했고 순수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발전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한강을 산책했다. 태우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인생이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태우는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그의 전 동료이자 배신자였던 정민호가 해외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사기 혐의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민호의 자백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우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우의 전 아내 지민도 공모자였다는 사실까지. 태우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서연은 즉시 법률팀을 꾸려 태우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재심 청구, 언론 대응,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녀는 태우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재심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호의 자백과 추가 증거들로 인해 태우의 무죄는 명백해졌다. 법원은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날 저녁 태우와 서연은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태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우리 함께요. 태우는 서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을 다시 느꼈다. 희망,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그 후 몇 개월 동안 태우는 메디봇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의 전문성과 경험은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 그의 통찰력은 큰 가치를 발휘했다. 태우의 명예회복 소식은 IT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언론들이 그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과거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사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우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앞만 보고 있었다. 서연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태우는 서연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서연은 태우에게서 진정한 파트너를 발견했다.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태우는 서연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당신은 내 인생을 구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죠. 이제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그들의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다.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만 초대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태우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태우와 서연은 메디봇을 함께 이끌어 나갔다. 그들의 시너지는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다. 특히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태우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서연은 즉시 이 아이디어에 공감했고 메디봇 재단을 통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태우처럼 실수나 불운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태우는 직접 강의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어느 날 프로그램을 수료한 한 청년이 태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태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그가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이 결국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서연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밤이 깊어갈 때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2년 전 그가 처음으로 후원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작은 선행이 언젠가 큰 기적으로 돌아온다. 태우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모든 경험이 그를 지금의 자리에 서게 했기 때문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다. 별들이 반짝이며 그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태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의 인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여정에서 서연이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관계였다. 태우는 침실로 돌아와 잠든 서연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에 조심스럽게 키스했다. 그리고 속삭였다.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를 찾아줘서 더 고마워. 3년이 흘렀다. 태우와 서연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메디봇은 국내 최고의 의료 AI 기업으로 성장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다. 특히 소아암 조기 진단 시스템은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태우가 시작한 전과자 재활 프로그램은 이제 독립적인 재단으로 발전했다. 두 번째 기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지부를 확장해가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복귀한 사람들이 이미 1,000명을 넘었다. 어느 봄날 아침, 태우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서연이 검진을 받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서연은 간간히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태우의 권유로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다. 이전에 소아암을 앓았던 경험 때문에
두 사람은 건강 문제에 항상 신중했다. 의사가 상담실로 두 사람을 불렀다. 태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서연 씨는 임신 8주 차입니다. 태우와 서연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서연이 어린 시절 항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임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다. 그들은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태우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서연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어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를 만나게 될 거예요. 태우는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날 밤 태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가 걸어온 길, 겪었던 고통,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다음 날 태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연에게 제안했다.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어요. 시내에서 벗어나 자연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건 어떨까요? 서연은 그 제안을 환영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양평에 있는 조용한 주택을 구입했다. 넓은 정원이 있고 멀리 남한강이 보이는 곳이었다. 주말에는 회사 일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태우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의 과거 회사 시절의 물건들이었다. 수년간 보관되어 있던 것을 친구가 찾아 전해준 것이다. 그 안에는 태우가 처음 창업했을 때의 사업 계획서, 첫 계약서,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태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얼마나 다른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열정. 서연이 그의 옆에 와서 앉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해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냥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 당신을 도왔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주의 법칙 같은 거죠. 당신이 준 작은 도움이 저를 살렸고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당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태우는 깊이 공감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 직원들은 기뻐했다. 특히 태우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봇에 입사한 직원들은 더욱 감격스러워했다. 그들에게 태우와 서연은 단순한 CEO를 넘어 인생의 멘토였기 때문이다. 임신 5개월째 태우와 서연은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다. 딸이었다. 그들은 이름을 희망으로 짓기로 했다. 그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암을 이겨낸 희망, 태우가 인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선 희망,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 서연의 임신은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태우는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들과 상담하며 아내와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회사 일도 줄이고
가능한 한서연 곁에 있으려 노력했다. 양평의 집은 점차 아이를 맞이할 준비로 가득 채워졌다. 아기 방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태우는 직접 나무로 작은 요람을 만들었다. 그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딸을 위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들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서연은 문득 물었다. 당신이 처음 나를 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나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이라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연은 태우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따뜻함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메디봇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무료 진단 시스템을 기부하고 있었다. 또한 두 번째 기회재단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태우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그는 출산 과정에 대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최대한 준비했다. 서연을 위한 호흡법, 마사지 방법까지 배웠다. 예정일 일주일 전인 11월의 어느 밤, 서연이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태우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서연을 병원으로 모셨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침착함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김 박사는 두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소중한 생명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분만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다. 서연은 12시간 동안 진통을 겪었다. 태우는 그 시간 내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희망이가 세상에 온 것이다. 작고 붉은 아기를 품에 안은 서연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태우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 가족. 그 순간 태우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희망이가 태어난 후 태우와 서연의 삶은 더욱 분주해졌다.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균형을 찾아갔다. 태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려 노력했다. 희망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태우는 종종 아이를 안고 정원을 거닐며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비록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나이였지만 그는 딸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었다. 희망이가 첫 돌을 맞은 날 태우와 서연은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 가까운 친구들과 직원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태우는 깜짝 발표를 했다. 오늘 특별한 날을 맞아 저희 부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희망의 씨앗이라는 재단을 설립하여 소아암 환자 가족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태우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희망의 씨앗 재단은 소아암 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까지 제공할 계획이었다. 서연은 태우의 옆에 서서 덧붙였다.
저희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 소아암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큰 시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태우와 서연은 발코니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태우는 서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희망이는 어느덧 3살이 되었고 메디봇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태우와 서연이 시작한 재단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어느 주말 태우는 희망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딸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이 모든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갑자기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강태우 씨 맞으신가요? 태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만. 노인은 미소 지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교도소에서 함께 있었던 김노인입니다. 태우는 그제야 기억해냈다. 교도소에서 그에게 희망의 말을 해주었던 노인이었다. 그 당시 노인의 말이 태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공평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태우는 노인을 반갑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인은 이미 태우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 무죄 판결부터 메디봇에서의 활약까지. 젊은이, 자네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기쁘네. 내가 교도소에서 만난 많은 이들 중에 자네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태우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신의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노인은 희망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자네 딸인가? 정말 예쁘구나. 태우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딸 희망이입니다. 노인은 그 이름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좋은 이름이야. 희망.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 태우는 노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다. 서연과의 만남, 메디봇에서의 일,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재단들에 대해. 노인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들었다. 대화를 마친 후 태우는 노인에게 제안했다. 혹시 저희 재단에서 함께 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기회재단에서 멘토로 활동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그거 좋은 제안이구나.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어. 그날 저녁 태우는 서연에게 노인과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녀는 항상 태우의 판단을 신뢰했다. 다음 날 태우는 사무실에서 특별한 이메일을 받았다. 정부에서 보낸 메시지였다. 그의 사회 공헌 활동을 인정하여 국민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태우는 놀랐다. 그는 결코 인정받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인정은 그들의 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서연은 이 소식에 기뻐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이룬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된 사람.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거예요.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수상식 날 태우는 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향했다.
서연과 희망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국민훈장을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날 밤 축하 파티 자리에서 태우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모두 경험했다. 서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여기서 뭐해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지나온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12년 전 내가 처음으로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서연은 그의 팔을 끌어안았다. 인생은 참 신비로워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하다고 느꼈다. 사랑하는 가족,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쁨.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희망이가 발코니로 달려나와 그들의 품에 안겼다. 태우는 딸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희망아, 세상에는 주고받는 법칙이 있단다. 우리가 베푼 것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그러니 항상 타인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렴.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듯 했다. 그들은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태우는 확신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함께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갈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태우에게 그 선물은 자신이 처음 도왔던 소녀였다. 그리고 서연에게 그 선물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익명의 더 이상 익명이 아닌 은인이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세상에 더 많은 선물을 나누고 있었다. 희망을, 기회를, 그리고 사랑을. 태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 세상도 조금씩 바뀌어 간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그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날 것이다. 강태우, 윤서연, 그리고 그들의 딸 희망이.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의 진정한 여정은 지금부터였다.